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많지만 악인도 많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게 됩니다. 체감상으론 악인이 좋은 사람보다 2배는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악인들 중 우리들 가까이 있으면서 또 유독 기억나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실 텐데요. 저도 제 남편과 저에게 큰 증오심을 느끼게 해준 악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치사하고 악독하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해보도록 할게요. 남편과 결혼하며 가정을 꾸린 저는 얼마 뒤 저희를 쏙 빼닮은 예쁜 아이까지 낳으며 엄마로서, 아내로서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법한 거창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주말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나들이를 가고 다 같이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죠. 그렇게 별탈 없이 잘 지내던 어느 날 남편에게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평소 잔병치레도 잘 없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갑자기 몸 여기저기가 이유 없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나 요즘 자꾸 몸이 아프네. 아파? 어디가? 어떻게? 글쎄, 그냥 여기저기가 아파. 잠깐 아프다 말기도 하고 신경통같이 찌릿한 느낌도 있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요즘 회사 일 힘들어? 글쎄, 일이야 늘 비슷하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많이 아프면 병원 가보던가. 에이, 이런 걸로 병원은 무슨. 그냥 좀 쉬면 괜찮겠지.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가서 피곤해서 그러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그 후로도 종종 아프다는 남편을 보며 저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찮다는 남편을 끌고 병원으로 찾아갔지만 병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검사를 받아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남편은 왜 자꾸 아프다고 하는지 저는 그게 다 남편의 몸이 허약해진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나이도 곧 40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그 나이쯤 되면 슬슬 고장나는 곳이 있겠지 싶었던 저는 그동안 아이 때문에 남편에게 소홀했던 것을 반성하며 남편의 건강을 위해 큰맘 먹고 보약까지 지어 먹였어요. 그것 말고도 남성에게 좋다는 영양제며 보양식이며 직접 알아보고 비교하면서 남편을 챙겼죠. 그렇게 저는 한동안 남편에게 신경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후로도 계속 통증을 호소했고 언젠가부터는 점점 더 그 통증이 심해지는 듯 보였어요. 처음에는 참을 수 있었는지 병원에 가자고 먼저 말을 꺼내지 않던 남편이 어느 날은 쓰러질 것처럼 크게 고통을 호소하며 먼저 병원을 찾더라고요. 얼른 남편을 데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가봤지만 이번에도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분명 남편은 이렇게 아파하는데 몸에 이상이 없다니 뭔가 이상했던 저는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더 큰 병원으로 찾아가 보기로 했죠. 그렇게 통증으로 유명하다는 큰 병원에 가서야 저희는 남편의 병명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병명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흔히 CRPS라 불리는 희귀병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이 병은 환자에게 엄청난 통증을 일으키지만 원인과 치료법이 없어 고치기 힘든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아플 때마다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해 버텨야 하고 그나마 방법이라면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며 최대한으로 몸의 안정을 취해야 하는 것밖에 없었죠. 고치기도 어렵고 견디기도 어려운 병 때문에 남편의 일상생활은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키우던 주부에서 남편 대신 가장 역할을 하게 됐죠.
아이를 낳으며 경력이 끊겼던 탓에 기존 남편의 벌이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오랜만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제 입장에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일이었어요. 그래도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 살면 저희 세 식구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다행이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 대신 일을 하게 됐고 남편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병과 홀로 싸워내고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 남편이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이유도 모른 채 한순간에 불치병 환자가 되어 투병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일 텐데 아픈 탓에 마음껏 활동도 하지 못하고 가장의 역할도 하지 못하니 스스로 자괴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누구 하나 그런 남편에게 눈치 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남편 스스로 힘들어했던 거죠. 그런 남편이 안타까웠던 저는 옆에서 남편을 돌보고 응원하며 남편에게 계속 희망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하지 마. 지금은 몸이 아파서 잠시 쉬어가지만 나중에 다시 달릴 수도 있는 거잖아. 당신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당신 충분히 잘해줬고 많이 희생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쉬어도 돼. 그래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는 건데. 이러다 평생 골방에만 박혀 있어야 할까봐 너무 두려워. 그게 무슨 소리야. 선생님도 희망이 있다고 하셨잖아. 치료 열심히 받고 스트레스 안 받고 회복하면서 통증 조절이 어느 정도 되면 사회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 당신은 이제 막 치료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포기하려고? 당신 분명 다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희망 잃지 말고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힘내, 여보. 저는 남편에게 계속 희망을 되내며 힘들어하는 남편을 독려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희망을 품으며 열심히 치료를 받고 휴식에 전념했고 1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점점 상태가 좋아져 가더라고요. 이제는 일상생활도 충분히 가능하고 통증도 전보다는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자 몸이 좋아진 남편은 그때부터 다시 구직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집에만 있던 지난 1년이 너무 길고 답답했던 탓이었죠. 그러나 남편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남편의 구직 활동은 쉽지 않았어요. 남편의 병 때문인지 선뜻 저희 남편을 불러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또 한 번 좌절하며 힘든 시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도움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서 제 남편 얘기를 듣고선 선뜻 일자리 일을 제안해줬거든요. 승희야, 오랜만이다? 수정이 너 잘 지냈니? 나야 뭘 늘 똑같지. 근데 넌 괜찮니? 아니 방금 선영이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남편이 좀 아프다고 그래서. 치료법도 약도 없는 병이라고. 그 나쁜 뜻으로 말하는 거 절대 아니야. 난 정말 네가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야. 응.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몸 관리하고 진통제로 통증 조절하면서 많이 나아졌거든. 그래? 그럼 다행이다. 아니, 우리가 마지막에 만났을 땐 서로에게 날이 많이 서 있었잖아. 그땐 그냥 무조건 화만 났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싶고 너한테 미안하더라고. 그 일도 내가 먼저 시비 걸어온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한테 항상 마음의 빚이 있었는데 네 남편 얘기까지 듣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 그래서 내가 사과도 할 겸 한 가지 제안하려고 하는데 네 남편 아직 연락 온 곳 없으면 우리 회사는 어떻니? 안 그래도 회사가 커지면서 중간 부분을 채워줄 경력직이 많이 필요하거든. 근데 네 남편은 회사 생활도 꽤 했었고 지금은 쉬고 있다고 하니까 서로에게 도움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남편을 네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승희 네 입장에서도 다른 회사보다는 그래도 친구인 내가 있는 곳이 낫지 않겠니? 물론 오늘 꼭 답을 듣겠다는 건 아니니까 한번 생각이라도 해봐. 민철 씨에게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리고 예전 일은 나도 미안해. 그땐 나도 감정이 격해져서 말이 막 나왔어. 너만 내 사과 받아주면 되는 일인데 뭐 사과까지 해. 그럼 내 제안 한번 생각해봐. 회사 대표였던 친구가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는 그전까지 껄끄러웠던 사이였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을 끝으로 제 선에서 끝을 냈죠. 그리고 그날의 제안을 잊고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남편의 취업 소식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하지만 목 빠지게 기다리던 남편의 취업 소식은 이번에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건강 상태 때문으로 보였어요. 회사 측 입장에선 몸이 건강한 직원을 뽑는 게 당연한 일이었고 우리 부부도 그러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기분이 다운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특히 계속된 구직 실패에 남편은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졌고 가장으로서 가족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냐고 등을 두들겨줬지만 남편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았죠. 그렇게 남편이 크게 흔들리고 있던 도중 동창회에서 제 남편의 일자리를 제안했던 수정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곤 제가 새카맣게 까먹고 있던 그날의 제안을 다시 한 번 더 했죠. 이번엔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가릴 게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했고 역으로 한 가지 더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이 친구라는 걸 민철 씨에게 밝히지 말라는 말이지? 그이가 지금 이 상황에선 네가 도와주는 걸 마냥 고맙게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우리 남편 많이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진 상태거든. 네가 주는 도움을 적선이나 동정으로 생각할 테니까 네가 나랑 모른 척 해주면 안 될까? 뭐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할게. 그래? 정말 고맙다 수정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 그이가 진짜 좋아할 거야. 내가 이번 일 잊지 않을게. 너도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부탁해. 내가 뭐든 다 들어줄 테니. 다행히 수정이는 제 부탁을 흔쾌히 들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우연히 한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본 것처럼 연기해 남편이 친구네 회사에 지원을 하도록 부추겼죠. 이미 입이 다 맞춰진 상황이었으니 남편은 친구 회사에 취업하게 됐고요. 취업에 성공하게 되며 바닥까지 떨어져 있던 남편의 자존감은 회복이 됐고 정말 오랜만에 남편의 밝은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밝아진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도움을 준 수정이에게 고마웠죠. 그래서 선물도 하고 따로 밥도 사주면서 고마운 마음을 대신 표현했어요. 진짜 너무 고맙다 얘. 수정이 너 덕분에 우리 남편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 내가 맘 같아선 너한테 뭐든 다 해주고 싶은데 지금 내 형편에선 이게 최선이네. 그래도 내가 너한테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매번 성의 표시는 할게. 정말 고마워. 친구 사이에 뭘 그렇게까지 말해. 내가 너한테 한 잘못도 있는데. 그나저나 우리 관계는 언제쯤 민철 씨한테 밝힐 거야? 글쎄,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어. 그래도 아직은 그 사람 감정이 널뛰는 시기라 한동안은 안 될 것 같고 차차 보면서 안정이 되면 그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부탁할게. 나야 어렵진 않지. 근데 우연이라도 알게 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럼 그땐 채용 관련해서는 모른다고 좀 해줘. 회사 사장이 직원 채용까지 직접 관심을 두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그이도 크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애초에 네 남편 돕겠다고 한 일인데 뭔들 못 해주겠니?
그렇게 해줄게. 그리고 그거 말고도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진심으로 제 남편을 생각해주는 수정이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운 수정이 덕분에 남편은 눈에 띄게 생기가 생겼죠. 회사 생활도 잘 적응하는 듯 보였고 병원 치료도 계속해서 잘 받으며 통증 관리도 잘 돼갔어요. 우리 가족은 남편이 아프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러던 도중 잘 관리되고 있던 남편의 통증이 점점 잦아지고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가족들 앞에서 통증을 호소하진 않았지만 어두운 표정으로 혼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다거나 샤워도 하지 않으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있는 걸 보면 혼자 통증을 견디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또 줄어드는 진통제의 양을 봐도 알 수 있었죠. 아무래도 회사 생활 때문 같았습니다. 아무리 천직에 맞는 회사 생활이라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을 테니까 말이죠. 남편의 몸 상태가 걱정됐던 저는 남편에게 건강을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며 묻게 됐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사코 회사 스트레스로 인한 통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몸 안 좋은 거 맞지? 혼자 방 들어갈 때마다 아파서 들어가는 거잖아. 통증 너무 잦아지고 전보다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회사 쉬면서 회복하면 안 될까? 내 생각엔 회사 일 때문에 당신 통증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편하고 좋은 일이라도 몸에 왜 무리가 안 가겠어. 그리고 일 때문이 아니라도 사회생활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기 마련인데 그냥 좀 쉬자. 회사 나가서 아픈 거 아니야. 그리고 혼자 있는 것도 매번 통증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 때문에 생각할 게 있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루 종일 사람 많은 데 있었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간 적도 많아. 오히려 나 회사 가서 생활하는 건 좋다니까. 일도 못하고 집에만 가만히 밥만 축내던 때랑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고 좋아. 회사 생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럼 약은? 진통제 줄어드는 양이 달라지던데 그거 아파서 먹는 거잖아. 그거야 매번 진통제 들고 다니거나 집에만 둘 수 없어서 회사에 조금씩 가져가서 그런 거고. 회사에서 통증 시작되면 약을 먹어야 하는데 깜빡하고 집에서 안 챙겨오면 큰일이잖아. 그렇다고 마약성 진통제를 회사에 가득 둘 수도 없고. 그래서 매번 적당량 챙겨가서 보관하고 줄어든다 싶으면 또 채워놓고 이러느라 빨리 소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정말이야? 통증 관리 잘 되고 있는 거 맞고 회사 생활도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럼 없어. 아까도 말했듯이 난 집에서 가만히 당신 오기만을 기다리던 때보다 바쁘게 일하고 있는 지금이 좋다니까. 또 회사에서도 내 몸 상태를 알고 채용해서 그런지 신경 많이 써줘. 그러니까 당신은 내 몸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 챙길게. 그렇다면 뭐 다행이고. 그래도 혹시 몸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꼭 말해야 해? 알겠지?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제 착각이고 우려이길 바라고 남편을 조금 더 유심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 착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진통제에 대한 남편의 해명은 제가 더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혼자만의 시간과 생각을 하기 위해 방과 화장실로 들어간다던 남편의 말은 거짓말인 것처럼 보였어요. 혼자서 끙끙거리며 통증을 견디는 소리가 들려왔으니까요. 그때마다 남편에게 회사를 쉬자고 했지만 그때도 남편은 회사 생활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면 이번에도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남편의 말을 물고 늘어지거나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게 되면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될 테고 그럼 또 몸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수를 써야 했어요.
문제는 그 다른 수가 너무 염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였죠. 바로 남편의 회사 대표인 수정이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좀 신경 써달라고 부탁하는 거였어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몸 아픈 남편을 위한 일이라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해선 안 되는 일이었죠. 남편을 취업시켜준 것만 해도 수정이에게 엎드려 절할 만큼 고마운 일인데 회사 사정도 잘 모르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처럼 남편 회사 일까지 관여하고 부탁하는 게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수정이 입장에서도 기분 나쁠 일이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쥐었다 놨다 한 것만 수십 수백 번이었습니다. 결국 남편 걱정이 앞섰던 저는 전화를 걸었지만 말이죠. 승희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통화 괜찮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뭐 좀 물어보고 싶어서. 혹시 우리 그이 회사에서 생활하는데 문제 없니? 적응을 잘 못한다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거나. 민철 씨? 아니, 팀원들과도 잘 지내던데? 나도 자주 들여다본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그래도 가끔 직접 확인도 하고 다른 회사 사람들한테 슬쩍 물어보기도 하거든? 근데 잘 지내는 것 같아. 회사에서 마주치면 항상 웃고 있는 얼굴이기도 하고. 왜? 민철 씨가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하든? 혹시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나? 아니, 그이도 회사 생활은 좋다고 하는데 내가 신경이 쓰여서. 저 수정아, 내가 이런 부탁까지 하면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는데 그이가 너무 걱정돼서 네가 좀 이해해줘라. 요즘 그이가 통증이 잦아지고 더 아파하는 것 같아. 가족들 앞에서는 숨기고 혼자 견디는데 어쩔 수 없이 혼자 참고 견디는 게 티가 나네. 그래서 난 회사 생활 때문이 아닌가 싶었거든. 그렇다고 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건 아니고 아무리 좋은 직장 환경에서 일을 해도 스트레스는 생기는 법이잖아. 출퇴근길을 생각해 보더라도 스트레스 쌓일 일이 있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가 미안해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 못하는 것 같은데 민철 씨에게 신경 좀 더 써달라는 거 아니야? 친구 사이에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말을 못해. 그래, 알았어. 내가 매일매일 신경 쓸게. 고마워, 수정아. 네가 우리 그이 취업도 시켜줬는데 내가 이런 부탁까지 하면 너무 염치 없는 행동인 것 같아서. 사실 너한테 전화 걸까 말까 수백 번도 더 생각했거든. 내 남편이 어린애도 아니고 네가 봐줄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성가시게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먼저 신경 써주겠다고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꼭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친구끼리 은혜는 무슨 은혜. 힘든 일도 아닌데.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저번처럼 선물 가지고 오고 그러지 마. 별것도 아닌 일로 선물까지 받게 되니까 네가 더 부담스럽더라. 그냥 나중에 시간 나면 얼굴 보면서 밥이나 먹고 커피나 사. 알겠지? 너무 고마웠습니다. 선뜻 먼저 제 남편을 신경 써주겠다는 수정이의 말과 마음이 말이죠. 남편이 회사 출근을 하면 그 이후의 시간은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별일 없을 거라고 되뇌고 있었는데 수정이의 배려심 깊은 말 한마디로 그 불안함까지 해결될 수 있었죠. 저는 수정이를 은인이라고 생각했고 이 은혜를 어떤 식으로든 꼭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남편의 몸이 더 악화되지 않게 신경을 쓰며 하루하루 감사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그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은 제가 다니던 회사의 휴무일이었고 아들은 방학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을 놓고 있었는지 울리는 알람을 다 꺼버리고 늦잠을 잔 겁니다. 그런데 제 알람만 끄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회사 출근을 해야 했던 남편의 휴대폰 알람까지 제가 잠결에 끄게 된 거죠. 다행히 남편이 잠에서 깨긴 깼는데 문제는 출근하는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 급히 출근 준비를 서둘렀고 부산스러운 인기척에 잠에서 깼던 저는 그제야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탄 남편이 멀어지고 지각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 뒤에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는 거실 소파에 기대어 잠시 숨을 돌리다 출근 준비로 어지러진 집을 정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 앞 신발장 쪽에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챙기던 서류 봉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봉투를 열어 안쪽을 확인해 보니 남편 회사 서류 같아 보였어요. 남편에게 전화하여 택시를 돌리면 지각할 게 뻔했으니 제가 서류를 가지고 남편 회사로 가려고 했죠. 그래도 혹시 몰라 차 안에서 서류가 생각난 남편이 택시를 돌리지 않게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톡으로 남편에게 서류를 가지고 가겠다고 전송해 놓고 부랴부랴 남편 회사로 향하게 됐죠. 회사로 가면서도 계속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런데 통화가 끊긴 뒤에도 남편은 제 연락을 받질 않았습니다. 이상했지만 지각할까봐 서두르고 아슬아슬하게 회사에 도착해서 바로 업무를 보느라 휴대폰 볼 시간이 없겠구나 생각했죠. 그래도 제가 남편 회사 도착할 때까지는 한 번이라도 휴대폰을 보겠거니 생각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남편에게 연락이 없는 겁니다. 혹시 출근을 서두르던 남편이 사고가 난 건 아닐까 걱정이 됐던 저는 남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겸 또 서류도 전해줄 겸 사무실로 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저와 수정이의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 1층에서 서류만 건네주려고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남편의 사무실 층을 확인하고 올라가 안쪽을 들여다봤는데 사무실 안쪽 분위기가 한눈에 봐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우선 남편은 안 보여서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실에 앉아있는 직원들 모두 긴장해 보이는 표정들이었어요. 다들 눈치도 보고 있었고요. 회사 분위기가 뭐 이런가 싶으면서도 우선은 남편에게 서류를 건네주는 게 먼저다 싶었던 저는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가 한 직원을 붙잡고 남편을 찾았습니다. 근무 중이신데 죄송합니다. 혹시 정민철 씨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회사 서류를 놓고 간 게 있어서요. 네? 정민철 과장님이요? 그게 지금 자리에 없으신데 그냥 제게 주세요.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정민철 씨 오늘 출근한 거 맞죠? 제가 정민철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 오늘 급하게 출근하느라 그런지 아직 연락이 안 돼서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요. 정민철 과장님 부인이시라고요? 그렇구나. 네, 정민철 과장님 오늘 제 시각에 출근하셨어요. 지금은 업무 때문에 잠시 자리 비우신 것 같고요. 제가 아내분께서 오신 것도 전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이것만 전달해 주시면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화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저와 대화하는 직원의 태도가 좀 이상했습니다. 대화하는 동안 계속해서 사무실 옆쪽을 흘깃흘깃 쳐다보며 눈치를 봤고 제가 정민철 과장의 아내라고 밝히자 엄청나게 놀란 얼굴이었어요. 마치 제게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 했죠. 직원의 태도는 너무나도 이상했지만 남편이 무사히 출근했다는데 안도했던 저는 얼른 사무실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 임무를 완수하고 서둘러 사무실을 떠나려고 했는데 나가는 도중 자연스럽게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갔어요.
사무실에 들어올 때부터 들리던 고성 때문에 말이죠. 처음엔 직원 중 누군가가 사고를 치고 그 일로 화가 난 상사가 소리를 지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좀 이상하긴 했어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요즘 시대에 그것도 직장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말끝마다 욕이 꼭 따라붙었고 사람 인격을 짓밟는 고성이 계속됐습니다. 저 고성 때문에 저와 대화한 직원이나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이나 긴장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 잠깐 고개 돌아갔던 건데 저와는 관계가 있는 일이 아니니 바로 나가려던 발걸음을 떼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개를 또다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 돌려서 본 광경에서 아주 익숙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거든요. 바로 연락이 되지 않던 제 남편이 말입니다. 그제야 전 고성을 지르고 있는 사람에게 눈이 갔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제 남편에게 인격 모욕을 하는 사람이 믿었던 제 친구 수정이라는 걸요. 저는 남편과 수정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사무실 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로 손걸레질을 하고 있고 수정이는 그런 제 남편에게 소리치는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정민철 씨는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뭐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길래 아슬아슬하게 회사에 도착합니까? 네? 말을 해보라니까 왜 아까부터 대답을 못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늦잠을 자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누구 똥개훈련 시키나? 그러니까 왜 늦었냐고? 정민철 씨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피곤해서 늦잠을 잤냐고? 내가 나 출근하기 전까지 먼지 하나 없게 청소해 놓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뭐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려운 일을 시킨 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 못해요? 일찍 와서 내 방 청소하는 것도 못하냐고? 말해봐요. 그게 어려워요? 내 방 청소하는 게 어렵냐고? 아닙니다. 안 어렵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마치 기회가 또 있다는 것처럼 말을 하네. 난 당신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망쳐버려서 손해가 막심하다고 느끼는데 당신은 죄송합니다 5글자로 모든 걸 퉁치려 한다고. 지금 당신 때문에 내 루틴 다 끊긴 거 안 보여?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업무 보고 있을 시간에 당신 가지고 시간 잡아먹고 있고 커피는 쏟아서 카펫이랑 내 바지에 묻었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5글자로 넘어갈 일로 보이냐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화 푸십시오. 몸이 병신이면 일할 의지라도 있어야지. 회사 들어온 지 몇 달이나 됐다고 게으름을 피워? 저기 정민철 씨, 그쪽 나 아니면 불러줄 곳 없다는 거 알죠?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꾀병 부리고 난리치는 직원 받아줄 곳 없다는 거. 그럼 열심히 좀 합시다. 나한테 고마워도 좀 하고. 내가 무슨 절을 하라고 했어. 하루에 몇 번 찬양을 하라고 했어. 그냥 내가 시키는 심부름 잘하고 청소 잘하고 내 욕받이나 하면 될 것을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해서 아침부터 이 난리를 만드나? 이제 정신 차립시다. 아니면 나 진짜 당신 잘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수 없이 잘하겠습니다. 알았으니까 얼른 닦기나 해요. 대충 닦는 신용만 하지 말고 빡빡 닦으라고. 잘리기 싫으면 빡빡 제대로 닦으라고. 제가 보고 있는 두 사람이 제 남편이 맞고 수정이가 맞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게 됐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말이죠. 회사에 아무 일이 없다던 남편이었고 제 남편에게 먼저 일자리를 제안해주고 제가 말을 꺼내기 전에 신경 써주겠다고 한 수정이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광경은 그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나서야 하나 마나 고민이 됐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남편 앞에 나서게 되면
남편은 가족에게만큼은 숨기고 싶은 모습을 제게 들키게 됐으니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았고, 제게 회사에서의 일을 숨기면서까지 다니려고 했던 사회생활을 그만둬야 했어요. 몸이 아픈 남편에게 회사 생활은 단순히 돈을 벌고 생계를 이어가는 행위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가장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쉽사리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언제 또 취업할 수 있을지 확언할 수 없었으니까요. 또 이번만 수정이가 좀 심하게 남편을 대하는 거일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 딱 한 번뿐이었다면 제가 나설 게 아니라 남편이 선택을 하도록 상황을 놔두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런데 옆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속삭임으로 이건 참고 말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전에도 여러 번 같은 상황이 반복됐었다고 했거든요. 이제야 좀 끝나나 보다. 그래도 오늘은 금방 끝났네. 솔직히 억지로 꼬투리 잡은 건데 더 끌 수가 있나. 지각한 것도 아니고 자기 출근할 때 방에서 나왔다고 꼬투리 잡은 거잖아. 커피도 지가 다른 직원들한테 인사하다 쏟은 거고. 언제는 진짜 실수해서 지랄했어? 그냥 화풀이 하고 싶으니까 억지로 꼬투리 잡았지. 근데 정 과장, 저 사람도 징하다. 지금 업무 배제당하고 화풀이 당하고 있는 게 몇 주째야. 그럼 둘이 받거나 진작에 사표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몸이 아픈 사람이라고 해도 저걸 참아?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근데 나 같아도 앞뒤 안 보고 들이받긴 할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똑같이 당하면 사장이 미친년이구나 생각하겠는데 맨날 자기만 괴롭히잖아. 근데 저게 참아진다고 참아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사정이 있는 건지. 어쨌든 안 됐어. 앉아있는 직원들 둘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 이런 일이 오늘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인격 모독을 당하는 것 같았죠. 그 얘기를 듣곤 사무실을 나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아니, 그년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쥐새끼 같은 이수정 그년을 부숴버리고 싶었어요. 아니, 부숴버리려고 그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수정이 그녀는 귀신을 본 것 마냥 저를 보고 벌벌 떨었어요. 그러든 말든 저는 곧장 이수정 그년의 머리채를 잡고 모가지를 옆으로 꺾어버렸죠. 승희야, 네가 어떻게 여기... 야! 잠깐만! 너 왜 그래? 갑자기 찾아와서 왜 내 머리채를 잡아? 왜 그래? 너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네가 우리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 다 봤는데 그런 말이 나오냐고? 야, 우리 남편이 네 욕바지야? 친구 남편은 떠나서 네 회사 직원이라고 해도 이렇게 해도 돼? 되는 거냐고? 이게 진짜 미쳤나? 야, 너 내 남편한테 당장 사과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승희야. 그게 아니라 오늘은 네 남편이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랬던 거야. 그리고 내가 원래 화가 나면 다른 직원들한테도 말을 막 하고 그래. 또 나도 화를 낼 땐 정신이 없어서 무슨 말을 뱉고 행동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민철 씨에게 너무 심하게 했다면 사과할게. 그러니까 이건 놓고 하자. 응? 이거 아주 도라이년이었네? 야,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 남편이든 남의 집 남편이든 그렇게 하면 되냐고? 너 우리 남편이 딴 직장 못 가는 거 알고 더 괴롭힌 거 맞지? 그리고 너 그때 일을 아직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어서 이러는 거고. 그거 아니면 네가 왜 내 남편만 괴롭히는 건데?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 내 남편만 괴롭힌다며? 야, 승희야, 너 날 뭘로 보는 거야? 나 네 남편 사정 듣고 딱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일자리 제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남편 걱정하는 것 같아서 신경 써주겠다고 한 사람이고. 너 주위에 나만큼 너 신경 써준 사람 있어? 도와준 사람 있냐고. 그리고 내가 동창회 때도 말했지. 그날 일 다 잊었다고. 내가 오해한 것 같다고.
웃기고 있네. 나도 방금 전까지 네가 왜 내 남편을 괴롭히는지 몰랐거든? 이해도 안 되고. 네 말대로 굳이 네가 선의를 베푸는 척 귀찮은 행동까지 하면서 사람 괴롭히는데 목을 맬 이유가 없잖아. 근데 그 일을 생각하니까 딱 들어맞는다. 내 남편 괴롭히는 이유가 돼. 너 내가 아직도 네 남편에게 너 바람 피우는 거 말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맞지? 너 그때도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 지독히 괴롭히면서 아예 네 마음대로 확신했잖아. 내가 네 남편에게 다 말했다고. 야, 아니라니까? 그리고 여기 회사야.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해? 야, 이거 빨리 놔. 안 놔? 경찰 부르기 전에. 아니, 누가 싸움 났다고 경찰 부르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머리 좀 놔줘라. 응? 수정이가 개인적으로 친분도 없는 제 남편을 괴롭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수정이가 불륜을 저지르는 걸 제가 목격하게 된 일밖에 없었죠. 몇 년 전 저는 혼자서 산책을 하다가 수정이가 웬 젊은 남자에게 안겨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그날 말고도 조카 동생이라며 다른 자리에서 종종 만난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한눈에 두 사람의 관계가 불륜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굳이 두 사람의 사이를 알 필요가 없었던 저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수정이 역시 저를 보게 되며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절 붙잡은 수정이는 제게 부탁을 했어요. 그날 본 모습을 잊어달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승희야, 제발 오늘 본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나 바람핀 거 들키면 우리 남편에게도 죽고 우리 부모님께도 죽어. 나 아까도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려고 했던 거야. 다른 사람한테 말할 생각도 없었고. 근데 수정아, 너 오늘 나한테 들킨 걸 끝으로 저 사람이랑 만나지 마. 내가 호승 씨를 모르면 아무 말 안 하겠는데 호승 씨 너한테 진짜 잘하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재우도 있는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물론 부부 사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호승 씨랑 문제가 있으면 이혼하고 만나. 이건 정말 아니야. 어떤 변명으로도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니까? 그래도 그땐 수정이와 제법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정이에게 불륜을 당장 그만두라는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수정이와 약속한 것처럼 그날의 일을 비밀로 붙이게 됐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수정이 남편이 수정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행히 수정이 남편이 용서하고 수정이가 불륜 관계인 남자와 헤어지는 걸 끝으로 두 사람의 일은 해결됐지만 괜한 불똥이 제게 튀었습니다. 수정이는 자기 남편에게 자신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린 사람이 저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억울한 일이라 제 휴대폰 기록까지 싹 다 뽑아서 보여줬지만 수정이는 저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기 남편에게 불륜 관계를 투고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람을 피우다 걸린 사람은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욕하고 다녔어요. 또 제 입에서 인정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사람을 지독하게 괴롭혔죠. 결국 저도 폭발을 하게 됐고 저와 수정이 사이에 못할 말들이 오가게 됐습니다. 수정이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됐죠. 그런데 못할 말이 오가봐야 남편, 자식 두고 바람 피운 년보다 심한 말이 뭐가 있겠어요. 수정이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됐죠. 그게 저와 수정이가 크게 틀어진 일이었어요. 동창회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서로 어쩌다가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그 이유 말고는 저와 수정이 사이에 이렇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다른 일이 하나 생기긴 했지만 그건 수정이가 제 남편을 괴롭히는 이유가 아니라 제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음에도 제게 화를 내지 못하고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보려고 한 이유였죠.
제가 수정이의 비밀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직도 불륜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수정이 비밀을 말이죠. 수정이가 헤어진 줄로만 알았던 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도 아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동창회에서 수정이를 만나기 전이라 서로 연락을 끊었던 때였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기 전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도 또 우연히 스킨십을 하고 있는 수정이와 그 남자를 보게 된 겁니다. 수정이는 남편에게 불륜 관계를 정리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계속 같은 남자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뭐 그때는 서로 보고 싶지 않았던 사이라 눈길도 피하고 상관할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나쳤던 거죠. 물론 그날 일을 저나 수정이나 화해를 한 이후에도 따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저야 원래도 얘기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수정이가 제 남편을 도와주고 있었으니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죠. 또 제가 얘기한다고 헤어질 애도 아니었잖아요. 괜히 기억난 척을 했다가는 또 괜한 오해만 사지 그랬는데 인연이 제 남편을 괴롭힌 겁니다. 그것도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확신해서 또 캥기는 일이 있으면서 말이죠. 아니라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거 말고 네가 내 남편 건드릴 일이 뭐가 있어. 오히려 몸사려야 하는 판에. 아니면 먼저 지랄 연병 떠는 거야? 네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어차피 나한테 할 거 내 남편한테 하는 거냐고? 무슨 소리라는 거야, 승희야. 우리 그만하자. 내가 민철 씨에게 사과할게. 그러니까 그만 좀 놔줘. 야, 다 끝났어. 너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내 남편 도와주고 있고 어차피 정신 못 차릴 연이니까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 남편이 이런 일까지 당했는데 네가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못 끝내지. 호승 씨 여기로 부르자. 불러서 너랑 나 사이 여기서 끝내자. 야, 전화기 내놔. 전화기 내놓으라고? 안 돼, 승희야. 제발. 그이한테 전화만은 안 돼. 내가 뭐든 할게. 그러니까 그것만은 하지 말아줘. 나 이번엔 진짜 착살나. 에? 팔. 그러면 팔 부러져. 팔 부러진다고. 저는 수정이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밝히려고 수정이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물론 수정이도 자기 목숨줄이나 마찬가지인 휴대폰을 쉽게 내주진 않았지만 제가 팔을 꺾어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죠. 그리곤 휴대폰을 주워 농락하듯이 수정이 얼굴에 가져다 휴대폰 잠금을 풀고 호승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승 씨.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승희라고 수정이 친구인데요. 아, 네, 잘 지내셨어요? 그게 제가 다름이 아니라 뭘 좀 말씀드리려고요. 수정이 예전에 만나던 남자 말이에요. 여보, 전화 끊어. 이년 미친년이야. 내가 지 남편 좀 건드렸다고 이러는 거라고. 그년 말 듣지 마. 이년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라고. 여보. 수정이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어떻게든 통화를 끊어보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모든 내용을 호승 씨에게 전달했고 수정이 핸드폰에 있는 불륜의 증거들을 보내줬어요. 그러자 수정이는 제게 붙잡힌 채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우니? 왜? 억울해? 네가 억울할 게 뭐가 있어? 바람도 네가 피우고 가만히 있는 우리 남편 괴롭힌 것도 넌데 너 설마 아직도 내가 네 남편한테 너 바람 피운 거 말했다고 생각해서 억울해하는 거면 이혼하면서 한번 물어봐라. 네 남편 입에서 내 이름 석자 나오는지 물어보라고. 그리고 이걸로 끝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내 남편 괴롭힌 거 나 노동청에 신고할 거니까. 또 이제부턴 내가 너 본격적으로 씹고 다닐 거야. 너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 사람들한테 내가 보고 겪은 일은 다 말하고 다니면서 너 절대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거라고. 못된 년. 이번 기회에 아주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라. 자,
네 머리통 이제 놔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자리에서 봐야 하는 볼장은 다 봤다고 생각한 저는 수정이의 머리채를 놔줬고 남편의 손을 잡고 회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많이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이죠. 여보, 그럼 당신이랑 우리 회사 사장님이랑 전현 보고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미친년. 어디 감히 내 남편을 함부로 대해? 어떻게 된 일인진 내가 집 가면서 말해줄게. 그리고 당신한테 먼저 말 못하고 속여서 미안해. 근데 난 당신이 너무 자책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니까 도움 주려고 그랬던 거야. 그것만 먼저 알고 있어줘. 제가 나선 일엔 후회가 없었습니다만 그 후에 남편에게 이제까지 숨겨왔던 일을 말하는 건 정말 미안한 일이었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거짓말이었지만 어쨌거나 남편을 속이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절 이해해준 덕분에 다툼 없이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못된 이수정 그년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시금 휴식을 취하며 그동안 스트레스로 약해진 몸을 회복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평화로웠던 우리 부부와 다르게 수정이네 쪽은 그야말로 전쟁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한번 불륜을 용서해 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호승 씨는 무조건 이혼이라는 입장이었고 불륜이 만천하에 밝혀지게 됐던 수정이는 불륜 관계였던 남자가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혼이 하기 싫다고 되는 건가요? 거기다 이혼 사유도 수정이한테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결국 호승 씨는 이혼 소송에 승소를 하게 됐고 수정이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정이는 남편에게만 버림을 받은 게 아니라 자식에게도 외면을 받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에게서 수정이가 2번이나 가정을 놔두고 바람피웠다는 말에 이제 초등학생이지만 아빠와 자기를 배신한 엄마를 보지 않겠다는 말을 수정이 아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이혼하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의 절반까지 떼주고 양육비까지 부담하게 됐으니 수정이 입장에서는 제 남편을 건드렸다가 인생이 아주 폭삭 망하게 된 거였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잃고 사회적 평탄도 떨어지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타격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차례차례 무너지는 수정이를 지켜보는 저로서는 아주 쌤통이었죠. 그리고 저와 남편은 이번 일로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일이 됐어요. 전 다시 한번 남편의 강한 책임감과 가장으로서의 의지를 알게 되는 일이 됐고 남편은 제가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우려고 한다는 걸, 또 우리 가족을 건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나서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거든요. 덕분에 더 힘든 상황이 우리 부부에게, 가족에게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경험이 됐습니다. 지금 남편은 건강을 잘 회복하고 적당한 관리와 통증 조절을 받으며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이번 회사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남편의 하고자 하는 의지로 취업한 곳이라 저번과 같은 일은 없네요.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있고요. 치료제가 개발되어 남편의 고통을 끝내게 되는 날이 온다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 딱 지금처럼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순간이 많이 행복하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는 가족에게 힘든 상황을 숨기지 마세요. 또 저처럼 가족이 당한 일에 분노를 참지 마세요. 선을 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가족을 지키다 보면 어느 가족보다 끈끈한 사이인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드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혹시 다들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테고, 혼자 살 수 있다면 혼자 살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중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죠. 애초에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고요. 그런 영향은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은 자주 다퉜어요. 당신이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50몇 화장이면 그게 애 엄마가 할 법한 꼬라지야?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짧은 치마에 진한 화장에 향수 냄새는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비싼 거지. 당신이야말로 해도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거 병이야. 틈만 나면 전화질에 빨리 오라고 난리를 부르고 의처증이라고. 뭐? 병? 너는 남편에 그렇게 몰아가야 속이 시원하냐? 적당히 해야 할 거 아니야? 매번 늦게 들어와서 술 냄새 풀풀 풍기고 집안은 엉망에다가 애는 방치하고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애 엄마답게 굴라고. 적당히? 그럼 세상에 애 엄마들은 옷도 제대로 입고 다니면 안 되니? 애 낳은 순간부터 늘어진 티셔츠에 헐렁한 바지만 입고 다니라는 법이 있어? 나도 엄마이기 전에 여자야. 그리고 이 정도 입고 화장한 걸로 뭐라고 하는 당신이 더 이상해. 내가? 내가 뭐가 이상해? 길 가는 사람들 자꾸 물어봐라. 지금 누가 잘못한 건지. 만약에 내가 안 꾸미고 다녔으면 당신은 자기 관리 제대로 못한다고 뭐라고 했을걸? 꼭 싸우려고 일부러 시비 거는 것 같아.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이상한 상상이나 하고 마누라한테 화풀이나 하는 거지. 야, 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왜? 주로 싸움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모든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의심하셨거든요. 어린 제가 봐도 어머니는 그냥 예쁘게 하고 다니는 걸 좋아했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걸 즐겼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결국 그러다가 제가 12살이 되던 해에 두 분은 이혼을 선택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의심하고 통제하려고 한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어머니는 남자에 미친 여자였어요. 하루는 저희 집에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같은 여자는 일반인 사이에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몰라? 차라리 그럴 거면 술집으로 가. 아님 타방으로 꺼지든가. 어디서 우리 남편한테 꼬리를 쳐? 더럽고 불결해. 그러자 어머니는 픽 웃고는 대답했죠. 내가 언제? 난 사람이야. 내가 짐승도 아니고 무슨 꼬리? 애초에 그 늙은 인간한테 꼬리 친 적 없어. 그쪽 남편이 나 좋다는 걸 어쩌라고? 내가 좋아해달라고 무릎이라도 꿇고 빌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내가 예쁘고 잘난 걸 어쩌라고? 아줌마가 관리를 잘하든가. 뭐? 이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래, 아무래도 우리 동네에 소문이 나긴 했더라. 남자에 미친 여자 하나 있다고. 너 애복이 쪽팔리지도 않니? 왜 그렇게 살아? 내가 그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남편 빼앗기고 쫓아다니는 너 같은 여자보단 내가 더 잘 살지. 나도 그쪽 남편한테 관심 하나도 없으니까 제발 이렇게 쫓아오지 마. 누가 보면 아줌마가 나 좋아서 쫓아다니는 줄 알겠네. 어떻게 남편보다 날 더 많이 쫓아다녀? 너 그러다가 천벌 받아. 멀쩡한 가정 깨놓고 분탕질하다가 길에서 객사나 하겠지. 그럴 리가 없는데 나 좋다는 사람 만나서 난 떵떵거리고 잘 살 거야. 그러려면 당신 남편 같은 남자는 안 만나겠지?
더 능력 좋은 남자가 차고 넘치는데 왜? 제발 착각 좀 하지 말고 댁 남편이나 간수해. 그 모양으로 돌아다니니까 남자가 딴 곳에 시선 돌리는 거 아니겠니? 미쳐도 정말 단단히 미쳤네.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러다가 피눈물 흘려. 실제로 저는 어머니와 길을 걷다가 물벼락도 맞아봤고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워낙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기에 초반에는 많았던 사람들도 어머니에게 모두 등을 돌렸고요. 그럼에도 어머니는 전혀 반성하거나 조심하려고 하지도 않았죠. 물론 단순히 예쁘고 성격이 좋아서 주변에 오해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남자들이 좋다고 하고 거절을 해도 알아먹지 못하는 인간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어머니는 그 정도로 예쁘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승부욕이 있었죠.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남자의 마음을 돌리는 걸 즐겼고 좋아하게 될 때까지 쫓아다닌 건 바로 어머니였으니까요. 맞습니다. 어머닌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진짜로 꼬리를 치고 다니는 여자였던 거죠. 그리고 아버진 의처증이 아니라 그런 어머니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통제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어머니를 통제해 보려고 했었어요. 엄마,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 욕하잖아. 나 정말 힘들어. 왜? 그 아줌마들이 뭐라고 그래? 그냥 무시해. 어차피 그런 여자들 시끄럽기만 하고 별거 하지도 못해.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릴 남자 욕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혼도 못하는 것들이야. 이혼하면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무시해, 그런 노망난 여자들은. 그게 아니야. 우리 반에 있는 애들 중에 그 사람들 부모도 있단 말이야. 이러다가 소문나면 나 학교 어떻게 다니라고. 내 친구들 중에 몇 명은 나랑 말도 안 해. 그건 네가 해결할 부분이지. 너도 이제 중학생인데 알아서 해야지. 네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아니, 부모라고 자식 위해서 행복해지지 말라는 법이 있니? 엄마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야. 너도 커보면 내 마음 이해할 거고. 지금은 그걸 찾는 과정이지. 엄마가 재혼하는 거 나 괜찮아. 진짜 상관없어. 근데 유부남이잖아. 결혼한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차라리 선을 보러 다니거나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정식으로 만나면 될 거 아니야. 얘가 뭘 모르네. 괜찮은 인간들은 내 나이면 다 결혼했어. 남아있는 떨거지들은 정상이 없고. 그러니까 엄마는 다른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을 정도로 검증된 그런 남자를 찾고 싶은 거야. 무엇보다 결혼해서 살아봤으면 여자 마음도 더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이 나이에 누구 가르치면서 데리고 살긴 힘들잖니. 엄마 제발. 시끄러. 하는 짓이 꼭 지 아빠 판박이네. 내 인생에 관심 꺼. 나도 네 인생 관심 안 둘 거니까. 난 네 엄마이기 전에 여자야. 너도 크면 다 알게 될 거다. 제가 중학생일 무렵에만 어머니는 결혼만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결혼에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가게 됐죠. 어머니의 사랑에 걸림돌이 되기만 했던 저를 버린 거였습니다. 당시 아버지 역시 재혼을 한 상태였기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다행히 조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시골이라 학교도 멀었고 이런저런 일손까지 거들어야 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일어나면 따뜻한 밥이 있고 반듯하게 다려진 교복 셔츠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마음 좋은 조부모님의 보살핌으로 바르게 자랐다는 말로 끝났다면 어쩜 저 역시도 여느 평범한 사람처럼 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거기서 끝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제 동생이라며 남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기 때문이죠. 할머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직 3살도 안 된 애를 여기에 두고 가겠다니 너 정신이 있는 거야? 그럼 보육원에 보내? 엄마가 못 키워준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너 정말 양심도 없다. 이럴 거면 애를 낳지 말았어야지. 책임을 못 지면 애를 낳는 게 아니야.
우리가 널 그렇게 키웠니? 첫째 딸은 생각도 안 해? 걔도 여기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살도 찌고. 너 정말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이 화상아? 엄마, 나 정신 또렷해. 그리고 난들 알았어? 애 낳으면 잘 살 줄 알았지. 하도 애를 가지고 싶다고 해서 노력해서 만든 건데 이혼하자니 별 수 있어? 내 잘못 아니야. 네가 그러고도 애미냐? 엄마가 돼서 어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아, 몰라. 잔소리 할 거면 그냥 보육원에 보낼게. 안 맡아줄 거야, 안 맡아줄 거야. 할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며 어머니의 등을 때렸습니다. 네가 이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이래? 아이고, 내가 못 산다. 저를 버린 이후에도 또다시 2번의 결혼을 더한 엄마는 그렇게 아이만 놓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버렸죠. 그리고 그건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딱 3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거든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발버둥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허망하게도 완벽한 혼자인 모습이었죠. 흔한 친구 하나 병문을 오지 않았고 장례를 치를 때도 영정사진이 2번이나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런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라게 된 거였어요. 성인이 되어 연애는 몇 번 했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이별을 통보하는 그런 지경까지 됐죠. 저와 친했던 친구 소은이는 그 상황을 답답해했습니다. 그 사람 엄청 힘들어하더라. 어제 나한테까지 연락 와서 울고불고 하는데 곤란해서 죽는 줄 알았어. 너 다시 생각해봐. 좋은 사람이잖아. 너도 그렇다고 했고 직업도 공기업 다니고 집안도 안정적이고 가정적이고 성격도 수더분하고 뭐가 문제야? 너도 좋다며. 좋지. 근데 너도 나 알잖아. 결혼에 대한 내 생각. 야, 너희 엄마랑 넌 달라. 아예 다른 사람이야. 왜 그 사람 때문에 네 인생까지 바꿔? 너나 너희 동생이나 둘 다 문제 있어. 남동생은 몰라도 난 그 여자 때문 아니야. 그리고 나도 알아. 나랑 엄마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 난 애초에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발버둥 칠 사람이 아니니까. 다만 그런 인간을 내가 만나는 게 싫은 거지. 재수 없으면 그런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수 있잖아. 딱 보면 모르냐? 특히나 넌 의심도 많이 하잖아. 돌다리를 두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 건축해서 넘어가는 신중한 사람이고. 절대 모르지. 우리 엄마도 처음에 누군가 만나고 연애할 땐 절대 안 들켰어. 가면이라도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예 딴 사람처럼 행동하거든. 그땐 이혼하면 되는 거지. 이혼 제도는 그러라고 있는 거야. 그럼 온전한 부모 없이 자라야 할 아이는? 나처럼 살라고? 난 그나마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좋은 분이었지. 내가 키우게 되면 학원이나 뺑뺑이 돌리면서 그렇게 키워야 할 텐데 직장 다니는 엄마?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내가 헤어진 건 그 사람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기 때문이야. 일어나지 않을 일로 왜 겁을 먹어? 안 헤어질 수도 있잖아. 넌 꼭 최악을 생각하더라?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우리 엄마도 그랬을 거야.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어. 특히나 그런 막연한 가능성에 아이 인생까지 걸고 싶지도 않고. 아유,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그럼 이번에 우리 회사 소개해주는 건 어때? 너처럼 비슷한 생각하고 아이 낳는 거 싫어하는 것도 다 고려해줘서 매칭하니까. 당시 친구 소은이가 결혼정보회사에 막 취업을 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누군가를 만날 정도로 연애에도 관심이 깊진 않았어요. 무엇보다 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만난다는 건 더더욱 싫었죠. 그래서 저는 몇 번이나 제의가 있었음에도 그 뒤로 쭉 혼자 있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집에 들어오고 다시 일을 나가는 지루한 일상을 반복하면서도 외롭다거나 누굴 만나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소은이가 제게 부탁을 하더군요. 나 진짜 딱 한 번만 살려주라. VIP 회원이랑 매칭이 하나 떴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참석을 거부해서 그래. 너가 대신 좀 참석해주면 안 될까?
다른 회원 보내거나 시간을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으면 그랬지. 일단 우리 회사 신생회사라 회원수 별로 없어. 그렇다고 직업을 속이고 아무나 넣을 수도 없고, 회원수도 얼마 없어서 다른 사람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나더러 직업을 속이라는 거야? 아니지, 너 은행원이잖아. 은행원은 상위 등급이라고. 그 정도는 괜찮아. 아무리 그래도 난 별로. 내 동생은 어때? 야, 남동생을 왜 남자랑 만나게 해? 누구 잘리는 걸 보고 싶어? 그래도 난 나가기 싫은데. 너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사람 안 만난 게 4년? 5년 넘지 않았어?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그냥 하루만 나가고 거절해도 되니까, 응?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더구나 잘 되면 더 좋아. 상대방 남자 직업이 엄청 좋거든. 건설업 사장이야. 외국 유학파의 얼굴도 준수하고. 참고로 결혼정보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원의 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등을 반영해서 등급을 나눕니다.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은 달라도 VIP 등급은 대규모 기업의 고위 경영진, 의사, 변호사, 판사, 고위 공무원, 교수, 기업가가 해당하죠. 그리고 그 아래의 상위 등급이 회계사, 건축가, 은행원이 포함되고요. 보통 여자는 남자보다는 한 단계 높게 설정이 되는데 거기에 외모라든가 부가적인 부분까지 더해서 연결을 시키게 되는 거죠. 당연히 저는 그런 것에 흥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돼지나 계란도 아니고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내면서 결혼을 하는 것도 이해 못했죠. 하지만 친구의 부탁은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바로 다음날 그 자리에 나갔죠. 친구가 휴대폰으로 전송해준 정보에 사진이며 직업,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전화를 걸어보려고 하던 차에 누군가 밝게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결혼정보회사 소개 맞죠? 네? 이태영 씨 맞으세요? 사진이랑 좀 달라서. 저는 사진과는 좀 다른 모습에 당황하긴 했지만 애써 웃었죠. 네, 제가 사진이 좀 잘 나온 편이죠. 반갑습니다. 이태용입니다. 네, 반가워요. 저는 좀 얼떨떨하긴 했지만 상대는 그런 소개가 몇 번이 있었는지 상당히 자연스러웠습니다. 또 성격도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해서 그런지 사진과 실물이 달라서 놀라셨다는 거 안다며 너스레까지 떨더군요. 그리고 제 정보를 잘 모른 상태로 나왔다고 해서 저는 더듬거리면서 제 소개까지 해야 했죠. 그럼에도 최대한 절 배려해서 편안하게 자리를 주도해 갔습니다.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전 이런 호텔에서 커피 마시는 건 영 저랑 안 맞아서요. 얼른 나가시죠. 답답하잖아요. 선 본다고 티내는 것도 별로고. 혹시 매운 거 좋아하세요? 매운 찜닭집 유명한 곳 있는데 어때요? 유학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매운 걸 드세요? 그럼요. 유학은 유학이고 한국인은 매운맛이죠. 이왕 나온 거 가볍게 친구 만나러 왔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등급으로 사람 나눠서 이런 자리에서 누굴 알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봐요. 유학파니까 매운 걸 싫어할지도 모른다. 한국 음식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선입견만 생기잖아요. 우리 솔직하고 진솔하게 대화해봐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은 얼굴뿐만 아니라 제가 받은 정보와는 확연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자체가 굉장히 부유하다고 했는데도 입맛은 소박했고 성격은 자유로웠으며 제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했죠. 일찍 성공하고도 결혼을 못한 남자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권위적임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특히나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보통 돈 자랑, 전에 만난 여자 자랑, 자동차 자랑을 하는 인간이 많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죠. 대신 저를 더 높이 쳐주더군요. 와, 은행원이면 돈 엄청 벌지 않아요? 뉴스에도 나오던데. 특히나 제1금융이면 대박이네요. 네? 태영 씨는 건설업 사장님이잖아요. 제가 무슨... 근데 저는 부모를 잘 만난 것뿐이죠.
제 노력으로 그렇게 빨리 성공은 못했을 겁니다. 만약 그쪽이 저희 부모님 딸이었다면 은행원이 아니라 은행장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혼자 힘으로 성공한 여자들을 존경해요.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당연한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들 그렇게 생각할걸요? 아, 나중에 그 은행이랑 거래해도 멋질 것 같네요. 저희 회사가 주거래 은행이 있긴 하지만 바꿀까 싶어요. 아, 네. 그럼 좋죠. 저 그럼 점수 좀 따는 걸까요? 솔직히 엄청 잘 보이고 싶은데 방법이 몇 개 없어서요. 저 정말 마음에 들고 싶거든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진심입니다. 사실 제가 약속 장소에 미리 나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랑 소개할 사람한테 한눈에 반했다는 거 말이죠. 물론 부담을 주려는 건 아닙니다. 다소 느끼하다는 걸 빼면 나쁘진 않았습니다. 특히나 저렴한 커피 한 잔을 사서 산책을 하면서 마시는 모습도 좋았고 그 와중에 쿠폰까지 적립하는 건 특히나 신선했죠. 부자들이 돈을 잘 쓰지 않는다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그러는 사람은 처음이라서 놀라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변의 시선에도 별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미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것도 멋졌어요. 언젠가 서울도 해외처럼 특징이 될 수 있는 멋진 건물을 지어보고 싶다는 말을 했죠. 이런 이야기를 친구에게 전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군요. 뭐? 식사에 커피 마시고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교환했어? 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지? 진짜 대박이다. 또 만날 생각은 있는 거야? 일단은 만나기로 약속은 했어. 나쁘지 않아서 나도 3번은 만날 생각이고. 잘됐다. 우리 이제 나이도 좀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해봐. 아이 낳는 거 물어봤어? 야, 그걸 첫 만남에서 어떻게 물어봐? 그래도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 없다고 회원사항에 적혀 있어서. 의외로 너랑 진짜 잘 맞을지도 몰라. 인생의 동반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초반에 연봉이고 뭐고 다 까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너무 성급해. 그리고 좀 느끼한 게 내 타입은 아니거든. 호텔 커피숍에서부터 날 보고 반했다는데 좀 부담스럽더라. 혼자서 지켜보고 있다가 다가온 것도 좀 찜찜하고. 야, 조심스러워서 그랬겠지. 너도 그렇잖아. 또 그런 말까지 하는 거 흔하지도 않아. 일단 솔직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면 좋고 모든 게 완벽하게 잘 맞을 순 없어. 서로 맞춰가는 게 결혼이야. 그리고 난 너 정도면 결혼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죠. 너 결혼정보에서 그만둬라. 너 같은 여자가 결혼해서 잘 산다는 말은 처음 들어봐. 아니야. 오히려 이 일하니까 더 잘 알겠어. 보통 외로워서 결혼하는 인간들 100이면 100 다 안 좋게 끝나. 의지하려고 하니까 상대가 질색을 하게 되거든. 근데 넌 다르지.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이거야. 혼자 잘 사는 사람이 결혼해서도 잘 산다. 그러니 네가 딱이지. 그런가? 그럼 내 말 믿어. 믿고 한 번만 마음 열고 만나봐. 친구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같지만 어쨌든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만남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적인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됐죠. 부동산 투자라든가 갭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것도 알려주더군요. 건축 사업을 한다고만 알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렸다고 했죠. 심지어 제게도 기회가 있다면 돕겠다고 했고요. 그러다가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를 낳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요? 당연히 아이들 너무 예쁘죠. 좋아하는 사람과 아이를 낳고 사는 건 모두가 바라는 결혼의 이상적인 모습이니까요. 저는 약간 당황해서 되물었죠. 아이 안 낳아도 상관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보가 잘못된 건가요?
아, 그냥 아이들에 대해서 묻기에 대답한 거고, 전 애초에 결혼해서 부부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누군가 고집해서 낳는다는 건 사실상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죠. 그래도 갑자기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애초에 속이고 결혼할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저지르는 짓 아닐까요? 결혼의 조건에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건 옳지 않은 짓이죠. 이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그런 조건을 맞춰가기 위한 과정인데 그 과정 자체가 거짓이면 앞으로 믿고 살기 힘들다고 봐요. 그렇긴 하죠. 의외로 저랑 생각이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꼭 꿈만 같아요. 제가 너무 바라는 조건이라서요. 실제로 얼마 안 가서 그 사람은 제게 청혼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만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때라서 거절은 했었지만 그 뒤에도 꾸준히 어필을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제게 맞춰주려고 했고 일이 바쁜데도 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그 사람이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 뒤에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게 됐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혼해서 딸의 존재조차 까먹은 아버지, 재혼만 총 5번, 6번째 동거만 하다가 암에 걸려 죽은 어머니가 제 가족 배경이었으니까요. 반면 태영 씨는 아버지가 대학 교수, 어머니는 미술을 전공하고 현재는 갤러리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반대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심했죠. 제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의 어머니가 다짜고짜 불러내서 말하더군요. 이야긴 대충 들었어요. 부모가 이혼하고 쭉 조부모님 손에서 컸다고? 맞나요? 네. 심지어 어머니는 5번을 재혼했고요. 네, 맞아요. 아주머니는 기가 찬 듯 픽 웃고는 한숨을 쉬었죠. 이게 가능한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은 정말 곱게 키웠어요. 고생 한번 해본 적 없이 금이야 오기야 길렀다고요. 나나 우리 남편 재산도 모두 아들이 물려받을 텐데 수준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로 나야지. 입장 바꿔서 당신같이 부족한 며느리 내 집에 들여오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5번 재혼은 좀 그렇지. 내가 반대하는 게 이해가 되나? 네, 반대하는 거 이해합니다. 다행이네요. 말이 그나마 통했어.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 그 집의 부모를 보면 자식들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 애들 앞에서 찬물도 안 먹는 게 부모고요. 난 우리 태영이 그렇게 키웠어요. 유학 가서도 아무 여자나 만나게 하지도 않았고 좋은 것만 보고 최고만 선물했지. 근데 고작 은행원? 뭐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너무 기울지.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럼 집에 재산은 어느 정도 있지? 조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몇 평? 땅은 제법 크긴 해요. 근데 이모도 있고 자식들이 많아서 저한테 떨어진다고 보긴 힘들죠. 제가 가진 게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손녀가 달라고 하면 주지 않나? 내 아들이 투자 전문인 거 알죠? 수준이 안 맞으면 어느 정도 맞춰서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럼 연봉이 얼만데? 은행원들 돈 많이 받잖아. 집은 월세? 전세? 아니면 매매? 기본적으로 자금은 있어요? 저는 대답 대신에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눈만 껌뻑거렸죠. 그랬더니 짜증을 내시더군요. 어른이 물었으면 바로바로 대답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수준이 떨어지면 재산 상황이라도 알고 들어가야지. 나이도 꽤 많은 걸 보면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내가 기회를 줄 때 잡아야 될 거 아닌가? 우리 아들이 부탁하고 빌어서 내가 꼭 참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이에 저는 고민을 좀 더 하다가 입을 열었죠. 결혼 하지 않겠습니다. 뭐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결혼을 안 한다고? 네. 솔직히 태영 씨 좋아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조건에 맞지 않아서 처음부터 부딪히는 결혼은 제가 원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애초에 결혼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기도 했고요. 어머님 속상하게 만들고 참게 하면서까지 잡고 싶지도 않습니다. 투자로 재산을 불려서 결혼 자금으로 쓰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 맞으면 결혼을 허락한다는데도 싫다는 건가요? 네. 제가 이렇게 태어난 걸 돌릴 방법도 없고 어머님 말처럼 수준을 맞추더라도 결국에 따라잡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제 연봉을 공개하고 뭘 하든 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실 거 알아요. 저도 더 잘 보이려고 애쓰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주제 파악도 잘하는 편이고 자기 객관화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싫다는 결혼 억지로 진행하지 않을 테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봐요, 아가씨. 지금 누가 누굴 거부해요? 우리 집안 몰라요?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다들 간이고 쓸기고 다 빼고라도 들어오고 싶어 안달난 자리가 우리 집안이거든요? 네, 그렇겠죠. 건설업 사장님의 교수인 시아버지, 어머님도 대단한 분인 거 태영씨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반대하는 결혼 진행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생각해도 그 상황은 그분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예상은 이랬겠죠. 반대하고 싫다는 말을 하면 상대에서는 최대한 숙이고 잘하겠다면서 눈물을 쏟는 장면이 펼쳐질 거라고요. 문제는 하필이면 그게 저였다는 겁니다. 이게 태영 씨를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굳이 반대를 이겨내면서까지 결혼이란 것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그 일 이후에 태영 씨에게 헤어지자는 말도 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바로 얼마 후에 저를 싫어하던 그분과 다시 보게 됐어요. 그것도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말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만나자마자 어머닌 제 손을 잡고는 나긋하게 말하더군요. 그때는 내가 좀 실수를 했어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해를 좀 해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태영이가 아무래도 너무 출중하다 보니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가씨한테 내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속상해하는 걸 보고 깨달았죠. 아가씨는 진짜로 우리 아들 짝이구나. 아니요, 전 이해합니다. 전 정말 결혼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저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야기해봤을 때 강단도 있고 돈에 휘둘리지도 않고 스스로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니 내 마음에도 들고 무엇보다 태영이가 아가씨를 무척 좋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이 결혼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당황스럽긴 한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앞서 말했듯이 돈을 노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어른들을 배려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거 맞잖아요. 그런 아가씨라면 우리 태영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저희가 아이 가지지 않겠다고 한 것도 들으셨나요? 그건 처음 들었는데. 그러셨군요. 그럼 그것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뭐 결혼을 했다고 꼭 아이를 가지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부 사이의 일에 저희 부부가 관여하는 건 더욱 우습죠. 좀 촌스러운 생각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태영 씨랑 헤어지기도 했고요. 저 아가씨, 그냥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줄 수 없을까요? 그때 내가 너무 주제넘게 함부로 말했어요. 나도 늙어서 말실수를 좀 했어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때 이야기했던 나쁜 말들은 다 잊어요.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진짜로 무릎까지 꿇으려는 걸 저는 만류하고 또 사과받는 상황은 최악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태영 씨의 중재 덕분이라는 걸 알게 됐죠.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설득해서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너무 달라진 태도 때문에 찜찜하긴 했지만 그 정도로 절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은 차근차근 진행됐습니다. 신혼집부터 가구, 신혼여행까지 태영 씨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저는 결혼식 비용 일체만 지불하면 됐죠. 아무래도 집안이 좋은 만큼 최대한 고급스러운 곳으로 선택했고요. 대망의 결혼식 당일, 소은이가 제 옆에서 절 도왔습니다. 노처녀로 늙어 죽을 줄 알았는데 내 친구가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우리 회사도 그거 알고 난리 났어. 왜 결혼한다고 진작에 말을 안 했어? 난 아직까지 만나는 것도 몰랐어. 3번만 만난다고 하고 별말 없어 헤어진 줄 알았거든. 서운해. 그래도 우리 회사를 통한 건데. 난 몰랐지. 그걸 홍보를 쓰는 줄은. 그리고 태영 씨만 회원이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난 말단이라서 보고를 해야 한단 말이야. 어쨌든 내가 연결해 준 거니까 우리 회사 말고 고마우면 나한테 옷 한 벌 사줘야 한다. 알았지? 근데 밖에 화환 봤어? 아니, 나야 여기 그림처럼 앉아서 사진 찍어야 하니까. 화환이 왜? 사람은 얼마 없긴 한데 화환이 엄청 왔어. 그것도 대기업 회장 직함까지 딱 박힌. 태영씨 진짜로 완전 부자인가 봐. 좀 부럽던데? 사람이 조금만 왔어? 우리 쪽에도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좀 비어있긴 해. 너야 워낙 아는 사람이 극도로 적으니까 그런 거지. 그럼 태영씨가 그거 알고 조금만 초대한 모양이네. 아마도 그럴 거야. 정말 친한 사람만 초대할 거라고 했었거든. 배려심 넘친다. 너 진짜 결혼 잘했다. 나중에 우리 회사에서도 선배가 찾아올 거야. 얼굴은 안 나오게 사진 이쁘게 찍어서 딱 홍보 제대로 하는 거지. 그래, 알아서 해. 그 다음에는 정신이 없긴 했어요. 최대한 간략하게 절차대로 식을 진행하긴 했지만 긴장도 되고 머리도 어지러워서 어떻게 끝났는지 모를 정도였죠. 그리고 식이 끝난 후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바로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모든 걸 다 알아서 하겠다는 남편에게 맡기고 한쪽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친구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너 신혼여행 가기 전이지? 좀 있으면 출발이지? 2시간 후? 미리 와 있어야 하니까. 사람도 엄청 많아서 남편은 줄 서서 기다리는 중이야. 줄을 서? 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너 나 믿지? 뭐 믿지? 왜? 무슨 일 있어? 비행기 타면 안 돼.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와. 우리 집에서 기다릴 테니까. 응? 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제발. 진짜로 급해서 그래. 응? 알았어, 갈게.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은 해주지 않아서 답답하긴 했지만 저는 친구를 믿었습니다. 성격이 그리 좋지 않아서 몇 없는 친구 중에 가장 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양해를 구했죠. 대충 핑계를 대려다 보니 거짓말로 아프다고 했습니다. 약 먹으면 다 나아. 공항에 약국 있어. 그거 먹고 버티면 되잖아. 뭐? 아니, 그냥 좀 미루면 되는 거 아니야? 당일 취소하면 손해가 얼만 줄 알아? 지금 그깟 아픈 걸로 취소를 한다고? 돈이 썩어 넘쳤어? 왜 그렇게 개념이 없어? 사람이 좀 참고 버틸 줄도 알아야지.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긴 했죠. 연간 수억 원이 오가는 계약을 진행하고 강남에 건물이 몇 채나 있고 일산에 올라가는 아파트 역시도 자신이 계약한 곳이라는 사람이 비행기표 취소한다는 말에 그렇게까지 나올 일인가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워낙 검소한 상품이었고 저 역시 거짓말을 한 입장이라서 잘못했다고 했죠. 그런데도 고집을 안 꺾더군요. 가서 쉬어. 비행기에서 잠을 자든가. 무조건 가자고. 아프다고 했잖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안 된다니까. 그냥 가자고. 그깟 머리 좀 아픈 걸로 좋은 날 이렇게 해야겠어? 너랑 결혼한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날 우습게 보는 거야?
공항에서 언성까지 높이는 그 사람을 보자 실제로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제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왔죠. 그랬더니 그때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여행을 뒤로 미루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친구 집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 어이가 없었죠.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와 제 친구가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이분은 또 누구셔? 친구는 눈치를 보더니 울먹이며 대답했죠. 우리 회사 팀장님. 뭐? 아니 근데 왜... 사실은 팀장님이 결혼식장 참석하려다가 교통사고가 났거든. 가벼운 접촉사고긴 해도 늦게 도착하셔서 제대로 못 봤다고. 그 사진을 대신 찍어 드렸는데. 친구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하자 팀장이란 분이 진지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죠. 사진을 봤을 때까진 몰랐어요. 그래도 매칭이 돼서 결혼까지 성사됐으니 고객 리스트에서 빼려고 정보를 받죠. 헌데 바로 얼마 전까지 다른 분을 소개를 받으셨더라고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고요? 제 불찰이라고 생각했고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서 수습을 하려고 했죠. 근데 더 자세히 살펴보니 결혼 당일인 오늘도 소개를 나가셨더라고요. 저는 이해하지 못해서 친구를 봤는데 인상을 구기고 눈을 감고 있었죠.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저희 방금까지도 계속 같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태영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걸 알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전에 봤던 고객이고요. 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태영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초기에 결혼정보회사 회원이었다고 해요. 그것도 가장 아래인 일반 등급을 받아서 결혼까지 성사됐던 인물이랍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남편의 정보 속 사진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했죠. 더구나 제가 들었던 정보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유학파가 아니라 대학도 나오지 않은 고졸이었고 재산도 거의 없는 빈털털이었죠. 그나마 작은 빌라를 하나 소유한 게 전부였던 겁니다. 직장도 여기저기 옮겨 다녔지만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수준이었고요.